한마디로 말해서 네, 오늘은 정당 CEO 안철수 대표의 북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오늘은 해방 이후 적산불화를 통해 재산을 모은 재벌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유용지의 시집 은근살짝에서 몇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논란의 기업 공익재단 언론인 해외연수 지원 사업이 재개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8년 2월 2일) 금요일입니다. 시사인 기사 요약했습니다. 작년 마지막 날 12월 31일 광주 두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세 아이가 숨졌다. 세 남매 엄마는 아이들이 화장장 불 속에 들어가던 그날 경찰 손에 이끌려 현장 검증에 나섰다. 경찰은 불이 난 사건을 방화가 아닌 실화, 즉 실수로 불이 난 일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일부러 불을 낸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둘째가 다니던 어린이집 원장은 애들 엄마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첫째가 다니던 유치원의 담임교사도 엄마에 대해 준비물도 빠뜨리지 않고 학부모 관련 참석할 일에도 열심이었다 라고 말했다. 원인은 가난이었다. 세 남매 가정은 극빈층이었다. 부모가 일정한 직업이 없었다. 지난해 내내 5가구는 긴급 생계비로 버텼다. 심지어 중고나라에서 분유를 허위로 팔았다. 사기를 벌여 거둔 수익은 고작해 푼뿐이 6만 원, 9만 원 정도. 다 먹고 살기 위해서였다. 아이들이 숨지기 나흘 전 부부는 협의 이혼했다. 주변 사람들과 경찰의 말을 종합해보면 아이들을 도저히 못 키워 보육원에 보내는 문제를 두고 갈등이 심했다고 한다. 5살, 3살, 2살 광주 3남매가 불길에 휩싸이기 최소 1년 전부터 그 가정은 경고음을 내고 있었다. 우리 사회 어느 공간에서 실존하는 아픔입니다. 생의 벼랑에서도 가족이 지켜지는 사회, 그런 사회를 위한 우리의 공감과 연대가 절실합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로 함께할 벙커원 교회 예배 일주일째 예고하고 있는데요. 모레 아침 2월 4일 일요일부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2월 4일 일요일 아침 10시 40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에 있는 벙커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월 4일 일요일 아침 10시 40분 벙커원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다스 관련 보고를 직접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다스의 서울 사무실이 있는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해 이런 자료를 확보한 건데요.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MB 측에 급소를 찔렀다고 표현했습니다. 다스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입증할 결정적 증거인 스모킹 건을 확보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누나의 아들, 즉 MB의 조카 김동혁 씨가 최근 검찰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김동혁 씨가 모친에게서 상속받은 부동산이 사실은 MB의 차명재산이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동혁 씨는 현재 경기도 부천시의 공장 부지, 그리고 서울 용산구와 한 상가에 있는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들의 시세는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어제 구속됐는데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내부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해양수산부를 시켜서 대통령 7시간 행적을 조사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취지의 지시가 수차례 내려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월호 특조위를 방해하는 활동의 배경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입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YTN 지부가 어제부터 총파업을 시작했습니다. YTN 노조는 최남수 YTN 사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MBC에 출연한 박진수 언론노자 YTN 지부장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결국 최남수 사장이 있는 한 YTN에서 최남수 사장은 개혁과 혁신을 막고 공정방송을 저해하는 그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이번 파업에는 공정방송 투쟁에 앞장서다 해직됐던 YTN 복직 기자들도 함께했습니다. 최남수 사장은 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술친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어쩐지 하나님이 술만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 달릴 건데 군뱅이 챙겼지? 맞다, 군뱅이. 야, 내가 한 포 준다.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새싹 땅콩차의 전창걸몰에서는 엄선된 원료와 최고의 품질로 프리미엄 차문화를 선도하는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 로얄 캐모마일, 오렌지 레몬그라스, 히비스커스, 애플 시나몬 홍차, 루이보스 오렌지, 보이차, 제임스 티스푼 9종 특선을 비롯 제임스 알커피 핸드드립 원두커피 선물 세트까지 설맞이 런칭 기념 파격 특별 할인가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드리는 고마운 마음, 전창걸몰닷컴과 함께 하시죠.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4대강만 먹조라떼.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이제 국민의당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거는
향후에 저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범여권, 역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구도도 연관돼 있고요. 그래서 사실 관심을 갖는 거지 안철수 개인에게 뭐 잠재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은 아닙니다. 이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요. 어떻습니까? 요즘에 국민의당 상황. 프로레슬링에 비유하자면 자유한국당이랑 매치를 하면 최소한 링이라는 게 있잖아요. 링 위에서 물론 저희가 서로 반칙도 하고 게임하다 잘 안 되면 눈도 찌르고 뭐 몽둥이 들고 가서 때리기도 합니다. 그 뭐 잘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다고 상대방을 욕하기도 하고 하는데 국민의당의 지금의 이런 모습, 최근 뭐 이제 전당대회까지 취소하고 당원 투표로 합당하겠다고 하는 거는 링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레슬링을 하자라고 규칙을 정해서 링에 올라갔는데 저쪽에서 박교포를 써갖고 지금 쓰러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본적인 룰도 서로 유지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게 뭐 하는 일인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주제 넘는 말씀을 좀 드리자면 바른정당이 지금 과연 이 상태에서 국민의당하고의 합당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한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요. 자기들은 사실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데 이게 지푸라기가 아니라 지금 물뱀이에요, 한마디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바른정당이 명분상으로는 영남과 호남, 즉 호남을 위주로 한 국민의당, 그리고 영남, 특히 TK 쪽을 본산으로 한 바른정당이 합쳐서 영호남의 어떤 지역적 연대를 모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극우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과 또한 그들 주장에 따르면 좌파 종북 세력인 민주당을 배척한 상태에서 중도끼리의 합당이다라는 주장을 대외적으로는 하고 있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공이. 그리고 내부적으로 보면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이번 지방자치 선거를 치르는데 원내 교섭단체가 되지 않았을 때 선거 비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의 불이익 이런 것들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합당을 결의했던 건데 국민의당의 호남계들은 지금 전부 다 빠져나오고 있는 상태죠. 민주평화당으로 빠져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영호남의 합당이라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해진 것이 있고요. 아니 저쪽 바른정당은 또 영남을 대표합니까? 대표는 안 하더라도 하여튼 영남 사람이 있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당은 호남 사람이 있긴 한 건지 모르겠는 상황이고 과연 그냥 교섭단체를 만들어갖고 국고 보조금 몇 푼 받는 걸로 지방자치 선거를 치르는 것이 과연 바른정당에게 맞는 길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보고요. 전당대회를 처음에 이제 뭐 새벽 6시부터 시작해서 행사장을 23군데로 쪼개서 하겠다라고 하면서 투표권자의 절반을 자격이 없고 뭐 당비를 안 냈다는 이유로 날려버리고 준비하던 전당대회조차 하지 않겠다라는 국민의당 지도 뭐 특히 안철수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이 행태는 말이죠.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정당의 주인을 당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말 그대로 벤처기업 CEO의 마인드인 겁니다. 주식의 대부분을 본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조차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벤처기업 CEO들이나 할 수 있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요. 전당대회를 통해서 합당을 결의하는 거 이유는 정당의 구성원이자 정당의 주인이 당원이라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정신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당원 전체의 마음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뭐 그것을 당원들을 속이든 기만을 하든 아니면 뭐 잘 구스르든 어떻게 해서든 원하는 방향 그리고 당원들 사이에서 최소한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컨센서스가 형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당대회 계획을 잡아놓고 전당대회를 치르기 마련인데요. 지금 안철수 대표는 자기가 옳다라는 생각에 빠져서 당원들이 반대를 하면 야 너는 우리 당원이 아니잖아. 너는 내 편이 아니잖아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주장에 따르지 않으면 자기 당 당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건 전형적인 CEO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니네 부서에서 볼 때는 합병이라는 M&A라는 큰 그림을 이해 못하겠지만 국민의당이라는 벤처기업의 CEO인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결단해서 나가는 것이 맞아. 직원들은 그냥 닥치는 대로 따라와라. 주주들은 당신들의 주가는 내가 지켜줄 테니 주총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 내가 시킨 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몰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삼성이나 이런 기업에서도 주주총회 할 때 이렇게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안철수 대표의 부인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게 뭐 자기 자식 같다라는 얘기하고 이 정당이 자기 거란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정당인으로서 이게 정말 가능한 생각인지 최소한의 당원들을 설득하려는 절차는 밟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태도 정당인으로서 이해하기 어렵고요. 예. 최소한의 규칙을 놓고 싸우는 자유한국당과 달리 국민의당은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당이라고 과연 부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전당대회조차 하지 못하겠다라는 정당의 그러한 결정들, 안철수 대표의 그 목리에 지금 동조하고 있는 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 당에 남아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전당대회를 하려다가 전당원 투표로 가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이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은 뭐가 다른지 또 왜 이것이 안철수의 무리수인지 잘 모르십니다.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당대회라는 것은 당원들 중에서도 일정 기간 동안 당 활동에 참여해왔고 각 지역위원장들이 선임한 대의원들이 모여서 당의 의사를 결정하는 구조인 겁니다. 예. 주식 회사로 따지면 주총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 회사가 나갈 방향이 이래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당도 당원 수를 늘리게 해서 당원 막 가입을 받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당에 가입은 해 있지만 당 일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당원들이 있는가 하면 최소한 대의원의 자격을 갖추고 당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토론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의 헌법입니다. 당헌에 이 합당이라는 중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논의하겠다라고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럼 당헌을 개정하려면 사실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헌을 개정해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의사결정기구의 최고기구가 당무위원회인 것으로 조정을 해놓고 당무위원회에서 합당 결정은 전당대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전당원 투표로 하자라고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국회로 따지면요. 헌법을 국회 내부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한 가운데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헌법 내용을 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아주 무리한 주장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소송전에 휘말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하고요. 안철수 대표 쪽이 이길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아, 미리 그 법무적으로 검토하셨군요. 예, 뭐 내용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당헌에 규정되어 있는 합당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결정한다라는 주장을 당무위원회에서 뒤집었다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세상법정에서는 당 내부의 일은 웬만하면 당 내부의 결정대로 존중해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긴 하지만요. 이런 경우처럼 당의 헌법인 당헌을 어겨가면서까지 합당을 무리하게 추진을 하면 이건 판사들도 어떻게 판단할지 재판 가봐야 아는 것이고요. 만에 하나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서 이번 당원 투표로 한 합당 의결이 무효화 처리가 된다면 이 뒷감당은 누가 하게 될 것인지 저는 매우 걱정이 됩니다. 이게 시간이 매우 촉박한 가운데서 안철수 대표와 지도부가 심하게 무리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국민의당이 그래도 율사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저런 식으로 빠져나갈 구멍들을 만들어가면서 일을 추진해왔는데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너무나도 급한 나머지 초법적인 행태들을 좀 벌이고 있다고 보고요.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그렇게 계속 얘기하던 패권주의, 친노 패권이라는 말을 참 입에 달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뭐 친한 패권도 아니고요. 그냥 안철수 패권인 거거든요. 이렇게 정당을 운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두환이 체육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 것에 버금가는 아마 앞으로 정당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전무후무한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김관영 의원도 변호사인데 그 양반은 또 통합하는 방향으로 안철수 대표 쪽에 서려는 것 같은데 말이죠. 지역구는 또 호남이고. 그분은 왜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지 참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뭐 나름 굉장히 합리적인 분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뭐 앞으로 선거까지는 꽤나 오랜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 두 당의 합당의 취지인 영호남이 함께하고 좌와 우를 떠나서 중도 지역에서 새로운 정치를 펴보겠다라는 꿈을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런 식으로 무리를 하더라도 하고 나면 잘 될 것이다라는 바람으로 일을 추진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당원에 규정되어 있는 전당대회를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전당대회를 통해서 합당을 하라고 당원에 박아놓은 이유는 그건 물론 비단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습니다. 모든 당이 그런 당원을 만들어 놓는 이유는 합당하기 전에 당원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고관여층인 당원들 중에서도 권리당원이라든지 대의원 뭐 어떤 형태로 불리우든 전당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이 당의 미래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공감대조차도 형성하지 못한 이러한 합당은 이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런 권리당원들과 대의원들도 설득하지 못한 합당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철수 대표는 지금 CEO의 마인드로 정당을 유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뭘 아냐.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오면 주가가 오르게 돼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시킨 대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기업에는 헌법이 없거든요. 기업의 헌법은 곧 CEO의 정신이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대표는 당의 헌법인 당원을 무시하고 본인의 마인드, 본인 자체가 헌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극단적인 결정에 함께하는 정치인들은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실지 정말 꼭 좀 우리 청취자분들이 잘 지켜보셔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개헌책을 내놓겠다라는 국민의당. 지금 본인들이 하고 있는 제왕적 당대표 문제부터 좀 해결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전당대회 논란 기점으로 국민들의 관심 받게 될 것 같고요. 자, 민평당, 민주평화당 어찌할 것 같습니까? 뭐 지금 표방한 노선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각을 세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평화, 한반도 평화 또 개혁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에 서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러면 더불어민주당과 뭐 연대의 폭이 넓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민평당은 장명 자체부터 민주당으로 흡수되든 합병을 하든 합당을 하든 하겠다라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탠스가 뭐 박 전 대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문모닝으로 유명했죠. 안철수 대표가 최고라면서 문재인 후보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비난하고 없는 근거를 끌어다가 이야기를 하던 양반이 지금은 갑자기 안모닝을 하면서 문재인 대표를 칭송하는 쪽으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특히나 호남에서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민평당은 자체 정당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은 전 별로 없다라고 보고요. 차후 총선에서 본인의 다선, 본인의 인지도와 경쟁력을 가지고 민주당으로 다시 들어올 것을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뭐 그런 흐름이 역력해 보이는데, 근데 이제 우리 김성애 보좌관은 지방선거 전에는 뭐 어림도 없다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예, 뭐 지방선거 전에 어림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방선거 이후에도 탈당과 복당을 반복하면서 정치공학으로 우리나라 정치를 이끌려고 했던 선배님들은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 좀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 지역을 볼모로 해서 정치를 계속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안철수와 결별하는 김에 아예 그냥 정계를 떠나시라. 민주당과 결별하고 안철수에게 갔을 때도 공천을 안철수가 줄 것 같으니까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안철수와 결별하고 다시 민주당에 돌아오고 싶어하는 마음도 다음번 공천을 자기한테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평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가치에 맞춰서 민평당 자체로서 민평당의 활동으로 다음번 총선에서 민평당의 이름으로 살아남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제가 뭐 왈가왈부할 자격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올 마음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저는 글쎄요. 왜 정치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내가 호남이 고향이니까 정치를 하겠다. 왜 다른 어떤 비전을 보여주신다면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공천을 줄 정당을 찾아다니고 공천을 주지 않으면 지도부를 혁신해야 한다라는 말을 어느 당에 가서든 앵무새처럼 외치는 일은 좀 이제 지양되어야 하겠죠. 예. 세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구도를 보니까 안철수 쪽은 사실상 미아가 돼가고 있는 형국이고요. 지역구 의원 대부분이 다 등 돌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맥락 속에서 안철수는 이렇게 정치 중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안철수와 함께 탈당해서 새 당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또 어떻게든 정치 생명을 확장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공학을 개발하려 하는데 그러지 말라. 이게 오늘 김성회 보좌관의 말씀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 보좌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듣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에게 드리는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정답자에게는 도서출판 책밥에서 협찬해주신 신간 당신 곁의 화가들을 보내드립니다. 피카소와 마티스,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처럼 늘 짝을 이루어 함께 비교되는 화가들이 있죠. 신간 당신 곁의 화가들은 르네상스부터 초현실주의까지 위대한 화가들의 삶을 통해 서양 미술사의 흐름을 소개합니다. 당신 곁의 화가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른 한 분에게는 도서출판 이김에서 협찬해 주신 신간 수학으로 만나는 세계 선물합니다. 신간 수학으로 만나는 세계는 김용민 브리핑 청취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인과 다면체와 별과 패턴 후속작인데요. 아이작 뉴턴이나 유클리드 그리고 파스칼처럼 널리 알려진 위대한 수학자들의 발견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에게 수학적 직관을 질러줄 수학으로 만나는 세계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른 정답자에게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 보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술친굼을 검색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는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 선물합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을 입력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보내드립니다. 검색창에서 바디로직을 찾아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하는 머문빌리지. 성원에 힘입어 일요일과 평일 가격을 대폭 낮춘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찾아주세요. 클로징에서 사연 소개된 분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선물합니다. 주문 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 베이킹파머.co.kr입니다. 팟빵 게시판에 사연과 함께 이메일 주소 올려주세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듣기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심심할 땐 좀 봐라. 피곤할 땐 짜증날 땐 좀 봐라. 배고플 땐 좀 봐라. 화가 날 땐 우울할 땐 좀 봐라. 좀 봐라. 좀 봐라. 좀봐라가 뭔데? 유튜브에서 좀봐라를 검색해봐. 무료로 웹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채널 좀봐라 TV. 소래 좌우지 장지지지 이정현입니다. 중상. 설날이 명절 선물 가성비 최고 고르시나요? 바보 멸치 선물 세트 추천합니다. 부담없는 가격대와 모두가 좋아하는 멸치와 김, 국물팩 등 알차게 구성했습니다. 명절 선물 결제하기 어렵다면 고민하지 말고 바보 멸치 선물 세트 가자. 검색창에 바보 멸치를 입력하시거나 02-587-3599 02-587-3599로 전화 주세요. 좀 봐주시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킨다고?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 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최저임금 지키는 민중당.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한 주간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네. 이제 아마 이 녹음 마치시고 한잔하러 가실 텐데. 예지력이 너무나 뛰어나신데요. 예지력이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 네. 목요일 저녁 녹음 끝나고 바로 한잔하러 간다고.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은 파트너가 누굽니까? 사생활이니까 보호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 묻지마. 네. 만남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예. 뭐 만나는 사람 뻔하잖아요. 뭐 저기 홍성규, 뭐 김종철, 뭐 이정무 이런 인간들. 예. 네.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중에. 아이고 이런 참. 네. 우울하십니다. 좀 교우관계를 넓히시지. 아이고, 제가 성격이 좀 다칠마리가 돼서. 하나같이 다 우울한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재미는 더럽게 없어요. 만나서 술 마시면. 생김새들도 그렇고. 네. 예. 농담이었고.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모처럼 역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해방 이후에 또 한국전쟁 이후에 친일이나 친일에 준하는 적산불화 방식으로 재산을 모은 재벌들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듣다 보면 열은 받으시겠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니까 오늘은 좀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한 계기는 화요일에 정상근 기자님이 그 김의겸 신임 청와대 대변인 이야기를 하면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아버지가 친일파였다라는 보도를 김의겸 과거 기자 때 보도했다 이 얘기를 전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친일파였는데 도와준 게 있습니까? 갑자기 너무 실감나니까 방송이 뚝 끊겼습니다. 예. 그래서 추억의 그 이름 김용주 전남방직 회장이죠. 김무성 의원의 아버지입니다. 그 이름을 듣고 갑자기 추억이 새록새록 돋아서 주말도 된 김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말이 나온 김에 재벌은 아니지만 김무성 의원의 아버지 김용주 전남방직 회장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2013년 당시에 김의겸 기자가 썼던 기사에는 김무성의 부친인 김용주는 일제 때 경북도회 의원을 지냈고 조선 임전부국당 간부로서 황군에게 위문 편지를 보내자는 운동을 펼쳤다. 해방 뒤에는 재빠르게 적산인 전방, 옛 전남방직을 불합하다 큰 돈을 벌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김무성이 반론 보도를 신청을 했고요.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의 요지는 우리 아버지는 야학도 설립했고 조선인 편에선 애국자다, 친일인 인사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 반론의 핵심이 우리 아버지는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돼 있지 않다. 그러니까 친일이 아니다 이런 반론을 펼쳤습니다. 근데 실제로 한때에는 그런 오해가 있었어요. 김용주 이름이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있다라는 잘못된 소문이 있었습니다. 김무성의 반론은 뭐냐면 그 김용주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동명이인이다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주장은 김무성 주장이 맞아요. 김용주라는 이름이 친일 인명사전에 모두 3명이 등재돼 있는데 이 3명 다 김무성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에요. 문제는 이 논쟁을 지켜보던 민족문제연구소, 그러니까 친일 인명사전을 편찬하는 곳이죠. 2015년에 다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맞다. 김무성 아버지는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돼 있지 않다. 그런데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김용주의 친일 행적이 너무나 심각해서 충분히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될 만하다. 등재 기준에 부합한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는 앞으로 개정판을 낼 때 김용주는 수록 대상이 될 게 확실하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김무성 씨가 여기서 엿댄 거죠. 그러니까 김무성 씨의 반론은 아버지는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 안 됐으니까 친일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정작 민족문제연구소는 네, 다음 개정판 때 넣어드릴게요. 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니, 그럼 김무성 씨가 언제부터 이렇게 친일 인명사전의 그런 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고? 그러니까요. 아무튼 굉장히 경사났습니다. 김무성 씨는 이때. 축하드릴 일이죠. 다음 개정판 때 아버지 이름이 아마 등재될 겁니다. 이제 김무성이 김의겸 기자와 한겨레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그게 민사소송이었어요. 근데 그 김의겸 당시 기자는 칼럼을 통해서 나를 고소해라 검찰에 이렇게 맞섰습니다. 그러니까 김의겸 기자 칼럼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왜 몇 년씩 질질 끄는 민사소송을 하냐. 검찰 수사로 깔끔하게 결판 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김무성이 택한 건 민사소송이었어요.
이 소송이 1년 가까이 이어졌는데 결과는 당연히 한겨레와 김의겸 기자의 압승으로 끝납니다. 김무성이 참패를 하죠. 예. 1억 원 손배소를 냈는데 당연히 채택 안 됐고요. 예. 재판부는 반론 보도문조차도 실어줄 필요가 없다라는 판결을 냅니다. 반론 보도문조차. 네. 그러니까 반론 보도문은 뭐냐면은 정정 보도와는 다르게 상대편이 이런 의견을 보내왔다라고 그냥 하나 실어주는 건데 그거조차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가장 낮은 수준의 반론조차도 실어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무성이 항소를 합니다.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취하해요. 이게 왜냐면 해봐야 자기한테 유리할 게 없죠. 이게 시끄러우시면 질수록요. 네. 항소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걸 가도 저는 김무성이 못 이겼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경제기자로서 상식이 있습니다. 적어도 김무성의 아버지는 일본 놈들이 남기고 한 재산을 불화받아서 전남방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이 적산이라고 하는데 적산을 불화받은 자들 중에 민족주의자나 애국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한 명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산으로 재산 불린 자들은 대부분 친일파였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김무성이 소송을 백날 해봐야 못 이기는 거죠. 이 소송은요. 적산 불화로 오늘날 제일 성공한 재벌이 SK그룹입니다. 그 SK그룹 창업주가 최종건이라는 사람인데요. 2003년에 SK그룹이 창립 50주년을 맞아서 최종건 평전을 냅니다. 그 평전 제목이 공격 경영으로 정면 승부하라라는 책이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해방 직후 청년 최종건은 선경 치안대를 조직해 선경 직물의 일본인 간부들이 무사히 일본에 돌아가도록 도왔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고 이게 얼마나 이게 붕딱 같은 짓이냐면 SK 딴에는 저걸 자랑이라고 적은 모양인데요. 저 한 문장에 최종건의 모든 게 드러나는 겁니다. 치안대 결성을 주도해서요. 일본인들의 탈출을 도왔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나중에 그 선경직물이라는 공장을 차지합니다. 그 선경직물이 오늘날 SK그룹의 모태거든요.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대놓고 친일파 짓을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나중에 10년 뒤에 SK 60년사라는 게 발간되는데 10년 뒤에 지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쪽팔렸던 거예요. 그래서 요 대목을 살짝 수정을 합니다. 네, 어떻게 수정을 하냐면 최종건은 광복 후의 혼란 속에서 선경 치안대를 조직해 공장 보호에 앞장섰다.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인 탈출을 도왔다라는 대목이 빠지죠. 그런데 늦었어요. 이미 10년 전에 자기들 입으로 최종건이 일본 놈들 탈출하는 거 도왔다는 걸 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회해도 늦은 거죠. 우리가 보통 적산이라고 쓰는 말은 일본인이 남기고 간 재산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을 하는데 실제로 적산이라는 말 자체는 중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적산의 사전적인 의미는 적국의 재산입니다. 여기서 적자가 적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종건이 차지한 적산은 그냥 일본인이 남기고 간 재산이 아니고 적의 재산입니다. 조국을 35년 동안이나 강탈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재산이라는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적국을 물리친 이후에 우리 영토에 남은 적들의 재산은 누구의 몫이어야 하느냐. 이건 너무 상식적인 겁니다. 예. 그 적과 싸우면서 목숨을 걸었던 민족의 몫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현대사에 굉장히 슬픈 일인데 적들이 남기고 간 재산을 차지한 자들은 그 적들과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 그 적에 빌붙어 살던 민족 반역자들의 몫이 됩니다. 이 해방이 되니까 조선에 남아있던 일본인들이 극도의 불안에 떨죠. 하루 이틀 상간에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일본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야 보유한 현금이라도 들고 튀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때 총독부가 일본인들을 위한 무사 귀환 조치를 마련을 해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건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확신이 든 일본 놈들의 마음에 욕심이 생긴 겁니다. 야, 이 현금만 조금 갖고 튀는 게 아니고 모아뒀던 재산을 한 푼이라도 더 챙겨 달아나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런데 대부분 일본인들의 적산이라는 건 부동산 형태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적산이 땅이고요. 그 다음이 집이죠. 공장 기계들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적산이고요. 그래서 당시 일본인들은 팔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빨리 팔아서 현금을 챙겨서 튀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이때 일본 정부가 마련한 정상적인 귀국 조치는 어떤 거였냐면 조선에 남아있던 일본인들이 정상 통관을 통해서 자기 나라로 들고 갈 수 있는 돈은 1000엔밖에 안 됐어요. 이게 그 1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본인들 입장에서 더 많은 재산을 들고 고향으로 튀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정상적으로 배 타면 1달러밖에 못 가져가는데요. 그게 밀항인 겁니다. 밀항선을 타면 훨씬 많은 재산을 챙길 수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일본 놈들은 평소에 자기를 도와주던 조선인들, 민족 배신자들이죠. 이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아하. 얘네들에게 자기 재산을 헐값에 넘기고요. 현금을 최대한 챙기죠. 그 다음에 이 친일파들에게 요구합니다. 야, 내 재산 많이 넘겨줄 테니까 내가 나머지 재산 들고 안전하게 밀항할 수 있도록 도와줘 라고 청하는 겁니다. 아하. 예, 그래서 적사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일부는 밀항을 하는 일본인들 손에, 일부는 친일파들 손에 넘어가는 겁니다. 최종권이 아까 일본인들의 탈출을 도왔다고 했죠. 예. 최종권은 10대 후반에 일본 기업이었던 선경직물에 입사를 해서요. 약관 18살의 나이에 조장이 됩니다. 이 조장이 무려 100여 명의 조원들을 관리하는 중요한 관리자였다고요. 그리고 선경직물이라는 회사는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2년에 시루빠라고 하던데요. 예. 천입니다, 천. 이 천이 군복 안감으로 사용되던 군수천이었어요. 이걸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종권이 10대 때 간부가 되면서 승승장구했던 그 선경직물이라는 회사는 일본군의 군복을 만드는 전범기업이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전범기업이 18세의 나이에 100여 명을 거느리는 조장으로 조선인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조선인이 친일파겠습니까? 민족주의자겠습니까? 너무나 뻔한 친일파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예. 당연히 상식적인 추정에 의해서 어린 시절부터 친일파가 분명해 보이는 최종권이 해방 이후에 일본 놈들의 탈출을 도왔다고 해요. 이걸 공짜로 도왔겠습니까? 아니면 일본 놈들로부터 한 재산을 챙겼겠습니까? 최종권이 일본인들 탈출을 도운 뒤에 성경직물 관리원이 됩니다. 그렇다가 퇴사를 해요. 잠깐 동안요. 그리고 장사로 돈을 좀 벌죠. 나중에 한국전쟁 이후에 수원에 와보니까 공장이 주인 없는 상태로 방치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직물 공장이 완전히 처리가 안 된 적산으로 남아있던 걸 보고 요 적산이 이제 미군정을 거쳐서 이승만 정부로 넘어가는데 이때 최종권이 이 적산을 불화받는 것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요때도요. 이승만 정권이 민족의 재산인 적산을 불화하는 방식이 진짜 황당했어요. 우선 가격이 너무 쌌습니다. 거의 무상이라고 할 만한 가격이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돈을 받는 상환 기간이 짧게는 5년, 길게는 15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 4년 동안 물가가 60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 15년 분할 상환이라니요. 이건 뭐 거의 공짜로 가져가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 공짜로 가져가는 혜택을 누구에게 줬느냐? 적산을 차지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이렇게 부여됐습니다. 이승만이 정한 건데요. 1순위, 일제치하에서 해당 기업의 주주나 경영인으로 있었던 자. 2순위, 그 기업의 관리인으로 있었던 자. 3순위, 그 기업에 돈을 빌려준 자. 요 순서대로 매긴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조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산이란 민족의 적인 일본 놈들이 남기고 간 재산인데 그 재산을 불화받을 권리를 누구한테 우선적으로 줬느냐? 일본 놈들이 그 적을 제일 열심히 도왔던 적산기업의 주주, 경영인, 관리인들에게 몰아줬다는 겁니다. 한국의 재벌들이 보통 자수성가형, 금수저형 이렇게 나뉘는데 삼성의 이병철, 효성의 조홍재 이런 자들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자들이고요. 정주영, 최종권 이런 자들이 이제 자수성가했다고 주장을 하죠. 그 자수성가형이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적산을 불화받아서 기반을 닦은 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수성가형 재벌의 대표로 꼽히는 정주영도 실제로는 미 군정 때 서울시 중구 초동의 땅 200여 평을 불화받고 그걸로 사업 기반을 삼습니다. 한화그룹 창업자가 김종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적산이었던 조선화약공판이라는 공장을 불화받아서 오늘날 한화그룹의 기반을 닦습니다. 그런데 김종희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고이케 스루이치라는 일본 순사 원산 경찰서장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식을 동원해보죠. 일제강점기 때 순사, 게다가 경찰서장까지 된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 엄청난 친일파였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김정희는 이 고이케라는 자의 도움으로 조선화약공판이라는 회사에 입사를 하는데 이 회사는 조선에 있던 유일한 화약 판매 독점 기업이었어요. 당연히 그 뜻은 이 공장의 전범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전범기업. 예. 그리고 이 전범기업의 김종희는 아주 젊은 나이에 입사를 해서 젊은 나이에 인정을 받아서 승승장구했고요. 29살에 이 공장을 불화를 받습니다. 전형적인 친일파였다는 거죠. 두산그룹은 과거에 오비맥주라고 있었죠. 이 오비맥주가 한때 두산그룹의 주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두산 베어스라는 프로야구팀은 창단 당시 이름이 오비 베어스였죠. 그런데 이 오비 맥주의 기원이 두산그룹 창업주 박승직의 아들 박두병이 불화받은 소화기린 맥주라는 회사입니다. 이것도 일본 기업이었어요. 그리고 박두병은 소화기린 맥주의 관리인으로 일했고 창업주 박승직은 심지어 이 회사의 주주이기도 했습니다. 박승직은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이 사람 친일 행적이 대단해요. 이토우 히로부미가 1909년에 안중근 의사의 저격으로 죽었을 때 박승직은 히로부미를 추도하는 국민 대추도대회 발기인 41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니 일본 사람이 죽었는데 왜 조선 사람이 추도합니까? 그걸 추도해야 이제 권력을 잡기 때문이겠죠. 예, 41명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대단히 비중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네. 또 박승직은 1919년에 친일단체인 조선실업구락부 회원이었고요. 이 구락부는 원래 설립 목적 자체가 일선융화라는 거였습니다. 박승직은 1941년에 해군 국방 헌금으로 당시로는 엄청난 거금이었던 1만 원을 헌납했고요. 1943년에도 2차례에 걸쳐서 국방 헌금을 바쳤습니다. 참 정말로 일본을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다양한 활동을 펼친 인물이었죠. 이병철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지만 이 사람도 적산으로 큰 이득을 받습니다. 일단 이병철은 그 1951년에 문해이 양조장이라는 적산을 불화받아서 재산을 불린 기록이 있고요. 영화 암살을 보신 분들은 그 영화의 미쓰고시 백화점 경성점이라는 곳이 배경이 되는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 예, 근데 이 미쓰고시 백화점이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모던걸, 모던보이 뭐 이런 게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 백화점이 모던걸, 모던보이의 상징 같은 신문물의 상징 같은 곳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 백화점이 해방 이후에 한국전쟁 당시에는 미군 PX로 사용이 되다가 1962년에 동방생명이라는 회사에 불화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이 동방생명이 삼성에 인수가 되죠. 지금 이 삼성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미쓰고시가 삼성의 몫이 되는 거죠. 요 백화점이 오늘날 신세계의 뿌리가 됩니다. 근데 진짜 웃긴 건 뭐냐면 신세계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미쓰고시가 일본 백화점이었고 그게 적산불화를 통해서 신세계가 됐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겠죠. 그럼 저 같으면 쪽팔려서라도 그걸 감추려고 하겠어요. 근데 사실 감출 수는 없습니다. 너무 유명한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잘 알려진 사실이더라도 내가 나서서 우리 백화점의 뿌리는 일본 백화점이고 우린 그걸 적산불화받았다. 이렇게 자랑할 일은 절대 아니죠, 사실. 그런데 신세계는 자기의 역사를 우리는 1930년 미쓰고시 백화점으로 설립된 한국 최초의 백화점 이렇게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이것 때문에 신세계가 유통업계에서 엄청 놀림거리가 된 적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 유통업계에서는 백화점의 기원을 미쓰고시로 보지 않거든요. 일본 백화점을 어떻게 우리의 뿌리로 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유통업계에서 보는 백화점의 기원은 1932년에 종각사거리에 세워진 화신백화점입니다. 예. 그런데 신세계는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의 뿌리가 일본 적산이거나 말거나 그냥 미쓰고시 백화점이 자기의 조상이라고 막 자랑을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진짜 희한한 멘탈을 가진 애들인 겁니다, 얘네들은요. 예, 뭐 길어졌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한국을 대표하는 적사불화 기업들을 살펴봤습니다. 재벌들은 자기 조상이 한 행위를 자수성가라고 주장할지 모르겠는데요. 상식의 눈을 가지고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자수성가가 아니죠. 민족 모두의 재산을 친일파들과 이승만이 짜고 찬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친일 정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김무성 같은 자들은 아버지가 애국자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정리를 해보면서 아직도 바로잡아야 할 민족적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산 얘기가 나오는데요. 서울 명동 쪽에 가보면 영락교회라고 있습니다. 한때는 한국 개신교를 상징하는 교회죠. 이 교회가 원래 이제 일본 종교인 천리교 교당이었는데.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이 교당이 일본이 패망하면서 적산이 됐는데 이거를 1945년 겨울쯤 월남한 한경직 목사한테 이제 불화합니다. 그게 이제 배단위 교회가 되고 오늘의 영락교회가 됐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네. 친일파입니다. 신사참배했었고요. 그건 본인이 인정했던 바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월남에서 배단위 전도교회 그리고 오늘의 영락교회 이 교회는 월남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군집을 이뤄서 성장한 교회인데 이 교회 청년부 출신들이 바로 제주도 가서 제주도민을 학살하고 이렇게 깡패짓을 했던 서북 청년회입니다. 네. 예, 예. 그리고 한경직 목사는 그 이후에 뭐 아시겠습니다마는 6.3 당시에 처음에는 박정희 권력을 비판하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뭐 비판의 목소리를 완전히 감췄고요. 그리고 뭐 유신 예언 때도 찍소리도 안 했고 막 반발하던 그 청년들을 혼을 줄을 내고 그리고 또 이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1980년 전두환이가 광주에서 시민들을 학살한 뒤 석 달도 안 지나서 전두환에게 축복 기도를 했던 아이고 그런 참 하여튼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나쁜 쪽 편에 섰던 목사였습니다. 영락교회가 한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불렸었죠. 그렇죠. 사실은 60년대만 해도 제일 큰 교회였어요. 수천 명이 다니던 교회였고 조용기 씨가 그 교회에 가서 내가 이거보다 더 큰 교회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을 차리시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사실 적산받았던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제가 속해 있는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신학교 한신대도 실은 이제 서울 동자동에 있는 적산을 불화받은 건데 한신대를 만들다시피 한 분이 이제 김재준 목사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민주화 시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많이 하셨지만은 그런데 이제 일제강점기 때는 또 이제 신사참배도 하시고 그랬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일제의 그림자가 너무나 곳곳에 진하게 드리워져 있네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친일을 했던 재벌들만이 아니라 친일을 했던 교회도 적산으로서 또 은덕을 입었네요. 보니까.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안태근 전 검사 성추행 의혹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검찰이 진상조사단을 꾸렸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검찰 내부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전반을 조사할 예정인데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는 안태근 전 검사의 성추행 의혹을 이제라도 처벌해달라 이런 내용의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에게 강제투행을 당했다는 시점은 지난 2010년 10월입니다. 당시 성폭력 범죄는 6개월 안에 직접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형사처벌이 어려운 건데요. 다만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다른 피해 사례들이 범죄 구성 요건을 갖췄다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성추행 이후 벌어진 피해들이 증명된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앞서 서지현 검사는 성추행 피해를 입은 이후 2015년 현재 근무지인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받았다. 이렇게 인사상의 불이익까지 당했다고 밝혔는데요. 서지현 검사의 주장대로
또 안태근 전 검사가 지난 2015년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MBN과 인터뷰를 가진 허윤 변호사의 발언 들어보시죠. 통영지청으로 발령난 것이 인사상 불이익에 해당한다면 이 경우에 형사처벌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이른바 빅2로 불리며 인사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검사들은 2015년 당시 서지현 검사가 12년 차였던 점을 감안하면 통영지청 발령은 인사상의 불이익으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다만 당시 안태근 검찰국장이 부당한 지시를 내려 서지현 검사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직권남용 적용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더였습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팟캐스트가 업어키운 미궁 대장사랑입니다. 올 설날은 유독 기대되는 설날입니다. 늦어도 설날까지는 그분께서 504호에 꼭 입장하시길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미궁 대장사랑에서 2만원만 구매하셔도 총 4,000개의 선물을 쏴드립니다. 그분께 반드시 빅동의 추억을 헌정하겠다는 순결한 집념, 설날 504호 4,000개 헌정 프로젝트 지금 미궁 대장사랑에서 확인해주세요.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무슨 소리야?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라 내 친구 같아. 너도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을 먹어.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은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 내가 아직도 네 엄마로 보이니?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 기업입니다. 문의 전화 1688-5807 1688-5807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한파가 한풀 꺾인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영하 7도, 대전 영하 7도, 광주 영하 5도, 대구 영하 5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3도, 춘천 4도, 전주 4도, 부산 9도를 나타내겠는데요. 낮부터 하늘이 흐려져서 밤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내일 아침까지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충남과 호남에는 최고 3cm, 중서부와 경북 내륙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시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정말 찰진 언어로 진득한 삶을 얘기하는 소설가이자 시인인 유용주의 시집 은근살짝에서 몇 편 읽어드릴까 합니다.
은근 살짝? 네. 은근 슬쩍은 왜 아니고 은근 살짝일까요? 글쎄요. 은근 슬쩍의 작은 표현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은근하게 그리고 살그머니 살짝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어에 담긴 시대적 맥락 어떤 것이 있는지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네. 혹시 우리 김 PD 군불 때 보셨습니까? 아, 군불이요? 아, 예, 때 봤습니다. 예. 아, 그래요? 밥을 짓기 위해서 떼는 불이 아니고 온돌방을 덮이기 위해서 떼는 불을 군불이라고 하죠. 예. 이 시인이 차가운 방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군불을 떼면서 이 시상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예. 뭐 이런저런 나뭇가지들을 불에 태우면은 방이 따뜻해지기도 하지만 나무들을 한 군데 태우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이 백석의 시 중에 모닥불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온갖 나무들을 다 아궁이에 넣고 불을 떼면 나무들이 사나웠던 나뭇가지들도 다 고분고분해지는데 후반부에 보면은 어쩐 일인지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제대로 된 불을 피운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우리 독자들이 생각해야 할 몫인데 불을 제대로 피워야 이 사나운 나뭇가지들이 사라지기도 하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군불을 피우면서 아직 덜 여문 놈, 꼿꼿한 척 폼 잡는 놈, 삐뚤음한 놈, 휘어지고 구부러진 놈, 가시쟁이 독 오른 놈도, 낮바닥에 철판 두른 놈, 어깨 힘 잔뜩 들어간 둔거지, 희나리도 뾰족한 놈도, 무르침한 놈도, 아무 데서나 잘 부러지는 삭달가지도, 가슴에 단풍이나 이마에 별단 놈들도, 골목 깡패가 되었든 주막 강아지가 되었든 이미 썩어 문드러져 할 놈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지만 일단 불을 만나면 꼬리 착 내리고 고분고분해집니다. 어떤 일인지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제대로 된 불을 피운 적이 없습니다. 애꿎은 생나무 떼면서 피눈물 많이 흘렀지요. 그 눈물 강물되어 도도히 흐르는데도 오늘도 저렇게 불 맞아본 적 없는 것들이 제 세상인 양 설쳐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아궁이에 쳐넣어도 시원찮을 놈들이 말입니다. 네, 이렇게 끝나는 시입니다. 네. 뭐 별별 놈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이 나무를 하나의 은유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잘난 척하는 놈들이 불을 제대로 못 만나서 설쳐되고 있다는 거죠. 마치 발악하듯이. 네. 이런 구조를 보면 명료해집니다. 이미 썩어 문드러져야 할 놈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놈들이 불을 제대로 만나야 되는데 불을 제대로 만나야 고분고분해지고 사람도로 찰 텐데 이런 상상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누구를 겨냥하는 시인지는 뭐 이미 다 간파가 됩니다. 예.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이 시가 생각났던 게 바로 그 점 때문입니다. 불 제대로 피워야죠. 예. 그리고 저 썩어 빠질 놈들, 아주 도구른 새끼들, 온갖 못된 짓들 했던 것들 다 태워야죠. 예. 태우고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예. 군불을 피우면서 한 편 봤습니다. 예. 한 편 더 볼까요? 예. 콧두레가 필요 없다는 시입니다. 콧두레가 필요 없다? 네. 콧두레가 뭔지 아시죠? 예. 소를 길들이기 위해서 이게 코를 뚫어서 둥글게 묶어둔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 콧두레가 있는데, 근데 요즘 소들은 논도 갈고 밭도 갈고 그리고 농부들과 함께하는 그런 소들이 아니에요. 거의 뭐 대접을 받습니다. 좋은 육질의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예. 상전 대접을 받는데 정말 인간보다 더 상전처럼 취급받죠. 그걸 보면서 시인은 또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콧두레가 필요 없다. 인도에 가면 소가 사람보다 더 대접을 받는다고 하는데 종교인이 전 국민 숫자를 넘는 우리나라에서도 만만치 않다. 때 맞춰 밥 주고 물 주고 심지어 똥까지 치워준다. 3년 병수발에 효자 나기 어렵다는 현실에서 부모 봉양보다 더 극진하다. 소는 도대체 할 일이 없다. 먹고 싸고 자고 심심하면 되새김이나 하고 울타리를 부술 생각을 못한다. 콧두레를 매지 않아도 밖으로 나갈 줄을 모른다. 싱싱한 풀보다는 수입산 사료 맛에 혓바닥 고급되고 땡볕에 일할 필요 없으니 저절로 살 오르고 코감기만 들어도 온갖 좋은 약에 주사에 식사 대접을 받으니
구태여 울타리를 뚫고 나갈 이유가 없다. 요즘은 고기 맛을 좋게 하기 위하여 보약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도끼로 대갈통을 사정없이 내려치던 사형대에서도 고통을 줄여주는 전기봉으로 간단히 열반에 들게 한다. 그 은혜 천국 가서 보답하기도 어려운데 혈관에다 고압 호수를 끼워 선홍색 피부로 화장까지 곱게 해준다. 이 방법은 외놈들 똥구녕 착실하게 핥아주고 배운 고문 기술자들이 즐겨 쓰던 분장술인데 이만하면 아름다운 대한민국 아니냐. 짐승들이 짐승을 모시는 뚫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마약처럼 서서히 파멸케 하는 세계화, 개방화, 신한국 아니겠느냐. 이거 문민정부 때 나온 시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신한국 얘기 나오니까. 네, 맞습니다. 신한국감도 있었죠. 예. 이 소가 대접받는 상황을 통해서 파괴되어가는 이 농촌의 삶들을 이렇게 그려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소도 생명인지라 살긴 살아야겠지만은 동물이 인간보다 위에 서는 순간 인간의 삶 자체는 망가지기 마련이죠. 예. 좋은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소를 상전 대접, 식사 대접하고 인간은 짐승의 차원으로 내려앉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을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어법이 예사롭지 않네요. 굉장히 날서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유영주 씨의 매력입니다. 네. 우리 김필이 좋아하시는 것 같을 테니까 한 편만 더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교수님. 네, 이 언론 문제를 비판하는 시인데요. 아이고, 세상에 그런 시도 있군요. 네, 나팔수와 펜입니다. 예. 나팔수는 방송을 얘기할 테고요. 예. 펜은 신문 기자, 이른바 기레기를 얘기할 겁니다. 혹시 우리 김필이 추어탕 좋아하십니까? 주면 먹는데 그렇게 찾아서 먹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 가을 거지를 하고 나면 미꾸라지 잡아다가 소금을 뿌려서 솥단지에 넣었는데 마지막 튀는 모습이 저는 아직도 남아서 추어탕을 못 먹습니다. 제 고향이 추어탕이 아주 유명한 동네인데 그런데 이게 추어탕도 있지만은 손두부에 이 미꾸라지들이 들어가게 해서 먹는 것도 있어요. 불을 서서히 떼면은 미꾸라지 뜨거워지니까 두부 속으로 이게 고개를 쳐박습니다. 그 상황을 아셔야 이 시가 이해가 될 겁니다. 나팔수와 펜 읽어드리겠습니다. 손두부와 함께 미꾸라지를 산채로 솥에 넣고 불을 떼면 미지근한 탕에 온몸이 몽롱해지는 듯 하다가 슬슬 물이 뜨거워지면 어쩔 줄을 모르는 거라. 급한 김에 찬 두부 속으로 머리부터 디밀고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지랄 발광을 다하는 거지. 아직 개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여의도 미꾸라지들은 특집 프로를 긴급 편성하고 강화문 근처 미꾸라지들은 고무에다 찬양까지 이퍼케를 물고 흰자위가 넘어간다. 두부 속에서 통째로 익은 미꾸라지를 알맞게 잘라 양념 간장에 찍어 먹는 맛이란 후훗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은 알란가 몰라. 안동제비를 먹어본 사람들은 알란가 몰라. 아직은 망하지 않았다고 숨 붙어있다고 온천에 해수욕에 증기탕에 팔딱거리는 왕소금 허옇게 뒤집어 쓴 저 미꾸라지 떼들. 네, 이런 시입니다. 여의도는 방송국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광화문 근처는 조중동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 작품이 언제 나왔습니까? 이 시집이 2006년인데요. 2006년이요? 네, 이전부터 쓰여진 시들이죠. 그러니까 언론이 권력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할 때 어떤 상황에 접어드는지 시인이 예언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당선 때의 상황을 다룬 것 같진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YS 아니면 노태우인데. 네. 그런데 아직 망하지 않았다고 숨 붙어 있다고 이 팔딱거리는 미꾸라지 떼들을 보라는 부분에 주목해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YS네요? 네, 아마 그 지점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유영주 시인이 YS에 맺힌 게 많으신가 봐요.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죠. 삼당 야합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다는 데 대한 분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꾸라지들은 사방에 들붙어서 목숨을 연명하려고 우리 시인의 말 빌면은 발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이 그 미꾸라지를 다 몰아서 어떻게든 치워야죠. 그 미꾸라지들이 뜨거우니까 두부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참. 그걸 잘라서 이제 맛있게 먹어 치워야죠, 우리가. 알겠습니다. 물론 미꾸라지들의 모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민물 고기는 못 먹어요. 뭐든지.
네, 저도 잘 못 먹습니다. 네, 우리 이용주 시인은 시도 잘 쓰지만요. 예. 이런 아주 투박한 언어로 시도 잘 쓰지만 소설도 참 잘 씁니다. 예, 예. 마린을 찾아서나 어느 잡범에 대한 수사 보고서라는 소설이 있어요. 네. 성장 소설, 자기는 자전적 소설이라는데 얼마나 밑바닥 인생을 고통스럽고 그리고 유머러스하게 살아왔는지 아주 흥미진진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용주 시인 제가 지금 구글에서 검색해 보니까 제도권 교육을 받지 않은 노동자 출신 시인이다. 네, 맞습니다. 그 정동 제1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예, 예. 정동 제1교회 그 배움의 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시들 보면은 온갖 따옴표 치고 잡범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우유 배달도 하고요. 구두 닦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젊은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예. 생애 그 밑바닥 현장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온갖 사람들을 만났고 온갖 민중들과 어울렸으니 그 시어들이 그야말로 활화처럼 팔딱팔딱 맞습니다. 뛰는 것 같아요.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예. 교수님 하나만 더 어떻게 소개해 주실 시가 있습니까? 아, 너무 좋은데요. 우리 김 PD 좋아하시니까 참 좋네요. 예. 가을을 꿈꾼다는 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을을 꿈꾼다. 예. 이를테면 해와 달이 지휘자겠고 나무와 풀이 없다면 바람은 혼자서 타올 수밖에 없겠지. 단음의 외로움을 사르기 위해 구름의 힘을 빌려 현을 마구 긁어대는 것인데 한여름 밤비와 바람의 장엄한 연주는 가지와 잎에 떨림이 없다면 완전한 화음을 들려줄 수 없겠지. 또한 대지가 연출가라면 물살은 돌의 받아치기와 흙의 빗장거리로 깊고 아름다운 노래를 토해내면서 웬갓 짐승들의 구멍 속으로 파고드는데 달아올라 억새도 고개 숙인다. 하늘에 차마 고개 들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은 세상에서 가을은 다 용서해준다. 이슬 한 방울까지도 다 받아준다. 네, 이런 서정시입니다. 하늘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할 것들이 누굴까요? 너무 많은 세상에서. 예. 우리 김 PD 시를 읽어내는 감각이 대단합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누구한테 배웠는데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의 그 향연들을 이렇게 펼쳐 보이면서 하늘에 차마 고개 들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은 세상에서 계절은 이걸 다 용서해 준다는 거죠. 용서받을 자격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런 시들도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깊은 울림으로 와닿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시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선태 교수님이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가야금 명인 황병기 선생님이 별세했습니다. 우리의 소리 한 자락이 사라진 듯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에서는 새로운 소리꾼이 나타났다고 해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연설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웃음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가 본인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 후기를 보내왔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퓰리즘 독재자 문재인 대통령님, 김성태입니다.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희한한 정권이 평창 올림픽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정말 DNA부터 글러먹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 연설을 듣고 제발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의 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등짝을 강하게 후려쳤지만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법입니다. 아이고, 김성태 원내대표님, 어제 국회 연설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연설을 들으며
웃음을 참지 못했다는 기사가 났지요. 국회에서 행복을 전파하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네? 그 기사 오보라고요. 이재정 의원은 웃음을 못 참은 게 아니라 대놓고 30초 넘게 책상에 머리를 박고 웃었다고요. 하하하하. 알고 보니 이재정 의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웃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님과 절친한 안민석 의원도 김성태 원내대표와 1년 반 동안 함께 방송한 것이 스스로 참 대견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함께 방송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이런 뜻이겠지요. 네? 면전에서 대놓고 박쥐라고 놀린 게 안민석 의원이라고요. 아이고, 그래도 자유한국당에 다시 돌아간 뒤로는 불사조라고 불러주지 않습니까? 원조 불사조 이인재 전 의원처럼 오래오래 정치하시라고 가수 강영철 씨가 부른 불사조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목숨 바칠 것을 다짐한 사람 이 세상 다하도록 맹세한 사람 두 갈래 갈림길에 서성거리며 한없는 그리움에 가슴 태우는 내 사랑은 불사조 변함없는 불사조 안녕하세요. 사과나무 인슈 대표 박재현입니다. 타인의 과도한 권유로 시작된 보험의 적폐, 중복가입, 그만둔 설계사, 계속 오르는 보험료. 이제는 내 스스로 청산할 때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는 검증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알파고급 보장 분석을 통해 보험 불만 제로에 도전합니다. 내게 맞는 보험을 직접 리모델링하세요. 1877-6604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만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소식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YTN 소식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YTN이 어제, 그러니까 1일부터 파업에 돌입을 했어요. 예. 그래서 어제 그 출정식이 있었는데요. 저희 취재 기자에 따르면 그 열기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전국 언론 노동조합 YTN 지부의 조합원이 한 320명 정도인데 장기 휴가자 그리고 방송 필수 인력 등을 제외하고 사실상 거의 전 조합원인 260여 명이 참여를 했다고 해요.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다고 하고 또 여기에 그 YTN 정치부장, 국제부장, 스포츠부장, 취재부국장 이런 보직 간부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요? 간부들이 참여하면 대체로 투쟁에서 승리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그럼요. 대세가 뭐 기울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쪽의 세력이 이제 많이 줄어들고 또 이제 노동자들의 힘이 많이 받으니까요. 예. MBC나 KBS도 지난해와 올해 이어진 파업 과정에서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2014년 기란영 사장을 몰아냈을 때도 KBS 간부들이 보직을 사퇴하고 제작 거부로 동참을 했던 적이 있었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역 지국장, 지역 본부장 대다수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예. 사실상 뭐 YTN의 최남수 일당이 고립이 됐다라고 봐도 되는데 그리고 또 관심도 매우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그 김어준의 하여튼 무슨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그런 프로가 있습니까? 네, 하여튼 그런 프로가 있는데. 그게 잘 모르는 프로그램은 뭐 그 청취자분들에게 굉장한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언급을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저도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그렇죠. 네. 예, 그 얘기하지 마 웬만하면. 그래요. 하여간 TBS에서 하는 방송에 나연수 앵커가 출연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실시간 검색어에 나연수 앵커 그리고 YTN이 상위에 오르기도 했었죠. 근데 뭐 저기 무슨 얼짱이 어떻고 뭐 이런 소리가 나왔다면서요? 네,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있는 건데 서울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 연세대 퀸카 얼짱 기자 나연수 앵커 YTN 파업 참가. 네, 이렇게 나왔는데. 그 우리 정상근 기자가 파업하면 아무도 관심이 없겠네 그럼. 뭐 미호의 가장 뚱뚱한 뭐 이런 무게감 있는 뭐 이렇게 나오려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나연수 앵커가 검색어 상위에 오르니까 그걸로 일종의 어뷰징을 한 거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진짜. 동료 언론인들이 파업에 돌입을 했는데 이거를 장사를 해먹겠다고. 어쨌건 이런 언론들도 좀 많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색어 상위에 올랐으니까 뭐 YTN 파업도 상위에 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하신 분들이 YTN에서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아실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MBC랑 KBS 상황이 끝나서 지금 언론운동 진영의 집중력이 또 YTN으로 모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남수 사장이 뭐 지난달 28일에 힘에 의해서 중도 하차하는 일은 절대 없다 이렇게 얘기는 했었죠. 하지만 뭐 과연 언제까지 버틸지 네. 파업이 시작됐으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구도가 아주 최남수한테 안 좋아요. 나는 최남수 개인을 위해서 진작에 빨리 사퇴하는 게 상책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그러게요. 지금 안 그래도 그 이명박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예. 박근혜만 해도 막 수사를 할 때 저기서 막 울고 불고 막 오늘 뭐 생일 케이크도 뭐 켰다고 하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어쨌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이명박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들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 최남수 사장이 이 MB를 가리켜서 또 뭐 위대한 부자의 아름다운 선행이라느니 이 청계재단 꼼수를 가지고 또 그렇게 표현한 사실이 또 드러나면서 아, 이 사람은 정말 문제가 있구나라고 많은 분들이 좀 인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최남수 형은 양지를 쫓아다녔던 분 아닙니까? 그렇죠. YTN이 그때 구본홍 낙하산 사장이 들어왔을 때 이때 아마 현덕수 해직 기자가 최남수한테 가서 같이 좀 싸워달라, 선배가 힘을 실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때 최남수가 그냥 나갔다고 해요. 나가서 MTN으로 가서 뭐 보도국장도 하고 뭐 사장까지 역임을 했었죠. 그 지금의 이 형국은 뭐냐면은 우리 최남수 형이 민주화 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평생에 해보지도 않은 양반이 지금 이 노조를 상대로 해서 이제 싸우시겠다? 되겠나? 지금 분위기가 자기한테 유리할 게 전혀 없는 상황인데 아니 김호성 믿고 왜 인생을 걸어? 아이 나 참. 네, 그러게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계속 왔다 갔다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왔다 갔다 했었죠. 파업이 되게 위대한 싸움이었다라고 하다가 그 파업에서 출근 저지를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출근 저지를 막아야 된다 뭐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고. 한 입으로 두말하고. 네, 계속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 글쎄요, 뭐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요. 지금 또 파업을 풀고 정상화된 MBC에서 오늘 박진수 언론노조 YTN 지부장이 나와가지고 또 파업 관련한 인터뷰도 하고 말이죠. 자기를 둘러싼 그런 언론 환경이나 정치 지형이 절대로 좋을 환경이 아닌데 왜 우리 최남수 형이 엉뚱한 시대에 엉뚱한 언론 자유 운동을 벌이시는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그 MBC에서는 그러니까 오늘 아마 그 최남수 사장이 또 나왔을 거예요. 그 반론권 차원에서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이거 두 개의 인터뷰를 비교해 보시면은 딱 견적이 나오죠. 명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소식 뭐가 있습니까? 네, 그 지난해하고 올해 초에 걸쳐서 삼성 언론재단하고 LG 상남 언론재단의 그 언론인 해외 연수 지원 사업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 LG 상남 언론재단이 언론인 해외 연수 사업을 재개했더라고요. 지난달 30일에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 두 건의 공지가 올라왔는데 해외 연수하고 어학 교육의 언론인들의 지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 해외 연수의 경우에는 오는 7월에서 8월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7, 8월까지 그러니까 1년 기한으로 지원을 하는데 체제비로 월 3,000달러 그러니까 약 320만 원 정도 되고요. 학비가 $10,000, 1,070만 원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왕복 항공료 이코노미석 기준이고요. 예. 이렇게 지원을 한대요. 이거를 종합을 해보면 한 5천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이게 지난해는 안 했었어요. 이게 왜냐면은 김영란법 때문에 안 했는데 예. 지난해 5월에 법제처에서 기업 출연 공익법인이 언론인의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6건 해석을 내렸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2016년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이것은 김영란법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분위기가 좀 변했는데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께서 이제 취임을 지난해 7월에 하셨어요. 예. 이때 첫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 공익재단이 지원하는 언론인과 교수의 해외 연수 등에 대해서 투명성이 보장이 된다면 합법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출입기자들과의 송년회에서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좀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그러면 이게 김영란법이 아예 개정이 됐는가를 보면은 바뀌긴 했는데 뭐 바뀐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이 농축산물
관련된 뭐 선물 제한폭 금액을 좀 올리는 것하고 예. 축의금 같은 거를 낮추는 부분이라서 이 언론인 연수와는 상관이 전혀 없는 내용들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국민권익위에서 언론인의 해외 연수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식의 유권 해석을 내려서 LG 상남재단이 이렇게 공모 사업을 다시 재개를 한 거죠. 그래서 대체 뭐가 바뀐 건가라고 해서 이 취재를 해봤는데 권익위 측에서는 김영란법에 대한 유권 해석이 바뀐 게 아니라 재단의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롭게 유권 해석을 내린 거다라는 설명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뭐 삼성언론재단이나 이런 기업들의 공익재단의 규정이 불투명해서 이 불투명한 규정으로 언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김영란법 위반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 예. 이 규정을 투명하게 바꿔서 규정이 이제 위반이 아니라는 거죠. 예. 한마디로 똑같은 것 같다가 유권 해석을 이랬다 저랬다 한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기준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내린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LG 상남재단이 올해 초에 유권 해석을 다시 의뢰했던 것 같아요. 지난해 말에서 올해 초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것 같고 이번에는 기준이 충족이 됐는지 해도 된다 이런 유권 해석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예. 이게 LG 상남재단 쪽에서도 사업 운영 규정을 새로 정비를 해서 권익위의 유권 해석을 받았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아니 이게 대체 무슨 규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안 되던 게 갑자기 되는 건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쭉 바꿔가지고 뭐 하나하나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답을 했는데 아니 그러면은 과거의 규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는 분명히 맞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예전부터 공정하게 언론인을 선발을 했는데 권익위의 권고에 맞춰서 이거를 좀 더 투명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예. LG 상남재단 쪽에서는 아마 자기네들이 아니고 뭐 다른 재단들이 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했고요. 그래서 이게 뭐 정확하게 몇 조 몇 항이 뭐 무슨 조항이 없어지고 새로 생겼나 뭐 이런 것은 뭐 알 수가 없었는데 다만 이 권익위랑 LG 쪽이랑 뭐 취재를 해서 종합을 해보니까 선발 절차와 관련해서 규정이 조금 변했던 것 같고 예. 그리고 모기업이 기자들에게 그러니까 이를 미끼로 그러니까 언론 연수를 지원을 해줬으니까 뭐 일종의 이제 압력을 넣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압력을 넣을 수 없는 규정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 양쪽 얘기를 종합을 해보니까요. 예. 어쨌든 이게 권익위의 해석으로는 결국 이 언론인 해외 연수가 문제가 없게 된 셈이죠. 법적으로는. 문제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논란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이게 제가 봤을 때 이 문제가 지금 언론의 신뢰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그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논란이 됐던 부분은 기업의 돈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지원을 받아서 연수를 다녀온 기자가 예. 해당 기업에 대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겠냐. 네, 바로 이 여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권익위랑 상남재단 쪽에 물어봤어요. 국민들은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글자 몇 글자 있다고 해서 그게 되겠느냐라고 했는데 권익위 쪽은 그와 같은 우려를 불식을 하도록 선발 기준을 바꾼다는 것이고 상남재단에는 기업이 기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규정이 있었다. 새로 만들어 온 규정에 그게 있었다. 라는 뭐 그 얘기를 했고 예. 재단 관계자도 우리는 설립 때부터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와서 그런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답은 했어요. 근데 예. 제가 얘기한 부분과는 약간 좀 동떨어진 얘기죠. 저는 이게 뭐 글자 몇 글자 있다고 안 하겠느냐 기업이 뭐 이렇게 여쭤봤던 거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답이 안 나온 건데 특히나 이게 지금과 같이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인 시점에서 이런 사업을 또 재개를 하고 또 언론인들이 여기에 또 지원을 하고 응모를 해서 또 연수를 가는 게 과연 우리 국민들이 마땅찮게 보지 않을까 이거를 잘 볼 리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아직 지원자는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11일부터 지원 접수를 시작을 해서 아직 지원자는 없고요. 제가 듣기로는 지원을 하려는 언론인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과연 선발이 되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거에 고리를 기업이 못 끊는다면 언론인들이 뭐 국민들의 불편한 심정을 헤아려서 아예 지원을 안 하는 거 이런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는 겁니까? 그러게요. 만약에 언론들이 다 일면에 사고를 내서 저희는 대기업의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뭐 언론재단이라는 뭐 좋은 기구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뭐 이제 뭐 취재 지원이나 뭐 이런 거는 항상 이제 받아오는 거니까 뭐 그건 몰라도
하여튼 기업과 관련된 뭐 이런 거는 언론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끊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면은 뭔가 그 언론의 신뢰가 한 단계 더 높아질 것 같은데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분위기가. 참 부끄러운 일이고 참담한 일입니다. 예. 아니 근데 그 연수 가서 도대체 뭐예요? 대학에 가서 뭐 등록금을 내고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를 계속 하는 거죠. 뭐 언론재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공부한 성과를 이제 제출을 해야 돼요. 아무래도 국민 세금을 사용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기업재단에서도 그렇게 하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뭐 거의 그 언론계 내부에서는 그냥 해외 연수 가서 좀 쉬었다 오는 개념 뭐 그런 개념으로 많이 통용이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기업 돈 받아가지고. 네네. 참 좋네요. 언론인 할만하네. 네. 너도 한번 가봐라. 저요? 예. 아니 안 그래도 그 상남재산 쪽에서 그 통화를 하다가 예. 마지막으로 그 관계자분께서 미디어오늘도 지원하실 수 있어요라고 하길래 그게 문제가 있다고 취재했는데 미디어 오늘도 하세요 이러고 아이고 참. 아, 네 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고. 네, 예. 그렇죠. 하여튼 뭐 저희는 그런 데 가지는 않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명 드라마를 연출했던 MBC의 드라마 PD가 상습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호호, 그래요? 네네, 이게 일간 스포츠 보도로 알려졌는데요. 예. 이 드라마 PD가 편집실에서 편집 중인 소속 PD에게 성추행을 가했다고 해요. 같은 PD끼리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드라마 PD는 당연히 이제 정규직 PD고 가해자는 정규직이고 네네. 피해자는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알 수 없는데 왜냐면은 한 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 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예. MBC 관계자에 따르면 이 조사가 시작된 다음에 나도 당했다 이렇게 당사자 및 주변인들의 제보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로 지목된 PD는 현재 대기 발령 중이고요. MBC 측은 그 제보와 관련해서 전부 조사를 해야 한다 뭐 이런 판단을 내리고 피해자들을 다 불러서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 좀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조사를 확대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 지금 피해자들의 진술을 듣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MBC 쪽에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제보가 와가지고 확인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근데 이 일이 지난 경영진이 재임하던 시절에 벌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김장겸이 있을 때 벌어졌는데 이게 발생 당시에 제대로 조사가 안 돼가지고 이게 그러다가 지금 시간이 지나버린 상황이라 예. 바로 조사를 했으면은 좀 더 면밀한 조사가 가능했을 텐데 뒤늦게 조사를 이제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좀 상황인 거죠. 아. 네, 그래서 MBC가 입장을 냈는데 그 MBC 내부에 이 성범죄에 대한 안일한 인식과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름을 대면 알만한 PD입니까? 이름을 대면 알만한 PD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연출했던 드라마는 얘기를 하면 알만한 드라마입니다. 이 사람 만약에 해고되고 또 프리로 뛰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얼마 전에 SBS 동상이동 PD가 비정규직 그 카메라 감독에게 상품권을 이렇게 지급하고 또 이제 뭐 입막음을 하려 했다 뭐 이런 보도가 한겨레 21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근데 그 PD가 TV조선으로 이직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야 이게. 뭐 TV조선 입장에서는 뭐 원성을 모으는 걸 수도 있죠. 야, 그거 어떻게 SBS에서 그만둔 사람들은 다 거기 갑니까? 어떻게? 아, 그러게요. 그 지금 맹커도 SBS 출신이죠. 메인 앵커도.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뭐 잘리게 되면은 또 다른 뭐 종편으로 갈지 아니면 어디 기획사로 갈지 뭐 그건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일벌백계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뭐 그런 상황도 TV조선 이직의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었겠네요. 자유한국당 입당의 조건이 될 수도 있고요. 아, 그런가요? 예. 네. 참 한심하고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님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폴앤메리와 함께합니다.
팔로워 91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대선 직후 정의당에 입당한 것으로 알려졌죠.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딸의 정치적 선택을 아버지로서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가운데 일부는 이에 대해 아쉽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런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고 있을까요? 오늘 아침 6시까지 모두 2,435분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97%, 거의 모든 시민들은 성인인 개인의 선택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대통령인 부친과 다른 당적을 갖는 것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은 단 3%였습니다. 트위터 의견 볼까요? 정미숙님, 이게 문제가 됩니까? 멋진 부녀로 보이네요, 라고 하셨고, 화종님, 성년이 아니었어도 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야지요. 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듣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입니다. 어제 문제는 지난 수요일 타계한 국가무형문화재 고 황병기 선생이 다른 악기가 무엇인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 가야금인데요. 정답자 하나의 시선님 이메일을 안 적어주셨네요. 더러운 일은 대부분 자유당과 연관이 있다는 것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일산땡님, 서지현 검사님 8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나요? 응원합니다. 클로징 사연 당첨자 블루봉봉님이네요.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별을 따다 구운 가지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보내드립니다. 김용민 브리핑 2부,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하지 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만나보지요. 블루봉봉님, 어찌 보면은 짠한
이 에코붐 세대의 내몰림을 기성세대는 묵과해서는 안 되겠네요 라고 하셨고, 엄청난 큰 돌림, 문재인 대통령이 한 수 위네요. MB는 평창 올림픽 초청장을 받고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겁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2018년 2월 2일 금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